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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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법무법인 세명의 목창 변호사고요.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최하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돼가지고 많이 좀 어색하고, 저희가 어쨌든 딱딱한 걸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이야기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쉽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변호사의 측면에서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 명 모두 경찰 수사관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최하영 변호사님 자기 소개 먼저 간단하게. 최하영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최하영 변호사님. 저는 경찰을 한 12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형사팀장도 했었고 또 수사심사관도 했었고 그리고 경찰 경력 이후에는 대형 로펌인 화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3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하영 변호사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경찰서에서 경제범죄수사관 그리고 사이버범죄수사관을 했었고요. 경찰은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법인 화우라는 곳에서 2014년부터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여러 좋은 변호사님들과 같이 우리 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경찰 한 13년 정도 했었고요. 수사관 역할도 좀 했었고 외사 정보 관련된 업무도 좀 했었고 교통조사 팀장 이런 보직을 좀 했었고요. 저도 하우에서 2018년 정도부터 근무하다가 작년에 변호사님과 함께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최하영 변호사님께서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형사팀장을 하면 밤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이제 음주로 시작되는데 음주운전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형사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통조사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단순 운전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부수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좀 심각한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그 이유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통조사계에서 하게 되는 음주운전이 어떤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하면 이제 개념이 매우 쉽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최강석 변호사님께서 위험성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0%가 넘어가면 면허 정지가 되고 0.68%를 넘어가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저도 이제 교통관리계라는 곳에서 잠깐 근무를 해봤는데 거기는 밤마다 음주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교회 같은 데서 술 한잔 걸치시고 넘어오시다가 그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은 잘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 생각보다 갈짓자로 운전하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일반 분들은 사실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 경각심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음주운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넘어서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 등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음주운전을 대부분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인 절차를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크게 음주운전이 당속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찰관들이 길거리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제대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갈짓자로 운전하거나 어떤 사고 나서 신고가 돼서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니까 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대리운전 기사가 시비를 붙었을 때 그렇죠. 목적지까지 도착한 다음에 주차까지 안 해줘요. 그렇죠. 주차하는 장면을 대리운전 기사 보고 있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치면 음주운전이 아무래도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통경찰관들이 와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지 아닌지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니까 크게 네 가지: 현장의 단속, 시민의 신고, 갈지자 운전에서, 세 번째는 다른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크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조사 팀장도 했었고 음주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감지기라는 걸 통해서 알코올이 냄새가 좀 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처음부터 이 빨대로 뭔가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감지기를 통해서 감지기에서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여부를 좀 확인하고, 감지기에서 신호가 옵니다. 여기 약간의 그 알코올 냄새가 나는 분입니다라고 신호가 되면 하차를 시켜서 실제로 호흡을 일정한 양을 불어넣어서 측정을 하는 음주 측정기를 하고요. 그거는 빨대에 직접 입을 물고 호흡을 일정량 불어넣어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한 가지 짚고 가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피를 뽑아서 실제 호흡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흡의 음주 양을 혈중의 양으로 환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럼 변호사님, 교통조사 계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좀 단속됐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불면 됩니까?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에서 본인의 호흡에 우리 혈액 속에 알코올이 얼마 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의 호흡으로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입 주변에 뭔가 이렇게 술이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강 내에서의 술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어넣으면 나의 호흡에 의해서 폐에서 나오는 이 호흡이 아니라 이 입 주변의 뭔가 알코올이 가미가 돼버리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구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세정 같은 것을 하신 이후에 측정을 하셔야 된다. 측정이 거부하게 되면 매우 높은 단계로 음주운전을 한 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훨씬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일 수도 있고, 혹은 단속 기준보다 미만의 음주 수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그냥 가장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일단 간주가 되니까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냐. 아니, 진술 거부는 보장되는데 음주 측정 거부는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호흡을 불어넣어야 되고 그 호흡에 불어넣는 걸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게 이게 좀 문제이지 않냐. 어쨌든 가장 최소한의 방법으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호흡에 의한 측정법인 거고요. 그렇다고 실제 주사기를 가지고 혈액을 채취해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질문이요. 네. 음주운전 단속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나요? 아니면 집에 일단 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하나요? 일단 이거 제가 단속을 해봤으니까. 네. 단속해보셨습니까? 네. 그 경찰관이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사고 또는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나가서 음주 측정을 했어요. 음주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같이 동행해서 경찰서까지 가고요. 경찰서에 가면 거의 정해진 폼대로 완전히 포맷이 정해져 있고, 그 양식대로 주행 거리와 혈중 알코올 농도만 바꿔서 대략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교통조사기로 넘겨주면 교통조사기에서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조서를 만들어서 교통조사를 제가 근무했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일단 단속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이 일어났던 그 행위 직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가 어쨌든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간단하지만 꼭 담겨야 될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는 게, 예전에는 교통사고조사계라고 있었고 지금 이름이 교통조사팀이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의 교통조사팀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요. 교통조사팀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경찰서에 한번 오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음주운전을 하셨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속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운전한 거리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운전한 사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약물에 의해서 본인이 치료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조사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요. 보통은 1시간 이내로 짤막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혈중 알코올 농도만 기재할 수는 없고 이게 형사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형을 정할지도 조서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뭐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피치 못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조서에는 다 적어야 그게 나중에 재판이나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을 때 다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담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시거나 혹은 뭐 그 사건에 검찰에 가거나 이후에 이제 법원 단계로 가서 재판을 이어지잖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 해결을 좀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게 사실 음주운전 걸린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음주운전이 걸렸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변호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사건 같은 경우는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입증하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은 음주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 거고 조금 기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판을 하다 보면 항상 참작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이 참작 사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객관적인 정황이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는 건데, 다만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같이 강구하면 분명히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잖아요. 관리계에 근무하셨던 최 변호사님께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절차와 과정이 뭔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신 피의자 입장에서는 좀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일단 음주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딱 정해진 장소에서만 한다고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 경찰관들이 적재적소에서 판단을 하면 거기서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서 이 사람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도 이런 게 감지될 수, 껌이라든가 아니면 구강세정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입을 먼저 헹구게 하고요. 호흡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루어지는데, 만약 예를 들면 그런 절차를 아마 완전히 위배했다든가 아니면 어디 경찰서에서 나와서 음주단속한다는 그런 고지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절차적 위반이 있으면 행정소송도 당연히 다퉈볼 수 있고,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갔을 때 형사 수사 절차나 재판으로 갔을 때 그 절차적인 어떤 하자도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채집한 증거는 아예 그냥 위법해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단속 과정에서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호흡 측정법이기 때문에 폐 속에서 나오는 그 호흡에 의해서만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 입가에 이물질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주변에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객관적인 수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로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경찰분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입을 헹구게 하시거나 하는데,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또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인, 저희가 뭐 빠져나가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호흡 측정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호흡량이 측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척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측정 거부가 또 많이 이루어집니다. 측정 거부는 일정한 시간적인 텀을 두고 본인의 호흡 측정에 의해서 거부한다는 의사가 3회 이상 이렇게 확인이 돼야 측정 거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내가 한두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두려운 마음에 거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의 단속에 응하고, 그리고 측정 거부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훨씬 더 큰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음주운전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분하고 그분이 갑자기 뭔가 마음이 상해서 나가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위험해서 혹은 집이 다 와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참작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경찰 단계가 지나고 검찰 단계가 지나면 이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으로 넘기는 단계가 되고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었을 때의 처벌이라든지 수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03에서 0.08까지라면 당연히 명예훼손 정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0.08에서 0.2 사이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2가 초과되는 경우는 그러면 아주 처벌이 심해집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속이 됐을 경우에 내가 생각보다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혈액에 의해서 측정을 좀 하게 되면 통상의 경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흡 측정에 의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속되신 분들 중에 가끔 나는 이 음주 측정기의 수치를 못 믿겠다고 해서 혈액 채취를 해서 제대로 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측정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교통관리계에 가면은 혈액 채취 키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근처 병원에 가서 간호사분이 실제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키트에 담은 다음에 검정을 맡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보다 높게 나오고, 저희가 단속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을 먼저 고지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높게 나온다. 실제 사례 표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대부분은 안 하시고 음주 측정 그 수치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께 이제 물론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지만 단속이 되셨다 그러면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일단은 음주 단속이 처음 되시면 경찰관서라는 곳을 아마 밤에 가시게 될 텐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게 변호인도 없이 나 혼자 조사받는 것이 과연 괜찮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교통조사에서 그날 바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다음날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한번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조사 일정을 한번 미루신 다음에 변호인을 찾아서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는 재판 단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할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그걸 아마 조력을 많이 해줄 거고, 중간중간 수사관할 때 조서에도 그런 사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검찰을 가서도 좀 더 보완하고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함께 보완해서 나중에 재판 가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저희 법인에서 했었던 사건인데요.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이 같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 한번 간단하게만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했었는지만. 이분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번 한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단순 벌금, 어떤 건 단순 벌금이 아니죠. 전과이기 때문에. 이분이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버린 거죠. 무면허 운전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처벌이 세지 않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무면허까지 하게 되면 판사가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벌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재질이 나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변호사들도 되게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정말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벌금 말고는 사실 실형이거든요. 근데 실형이 되면 기존에 있던 무면허까지 또 처벌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 명이서 사실 양형, 이건 어차피 객관적 사실이 바뀌진 않거든요. 양형 사유, 참작 사유를 정말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이 무면허 운전 본인이 너무 벌금할 경우에는 약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론에 따라서 단순 벌금형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집행유예도 실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이거는 이거대로 벌금으로만 끝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간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좀 있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있어지니까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 다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뭐 간단히 한두 잔 했던 게 잠시 판단이 흐려져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하면, 어쨌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게끔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딱한 사정이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수사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두 분은 다 지금 음주운전 하신 줄 알고 좋죠. 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서 다음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